문이 열리고 짙은 화장에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제 옆자리에 앉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제 팔뚝에 풍만한 가슴을 밀착시키며 오늘 오빠가 내 행운남인가 보네. 우리 제대로 화끈하게 놀아봐요라고 속삭였거든요. 평소라면 설레었겠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선명하게 박힌 독특한 흉터, 그리고 그 나직한 목소리. 바로 낮마다 저를 잡아먹을 듯 몰아세우던 우리 회사의 악마 상사, 최서윤 본부장이 확실했으니까요. 회사에선 단추 하나까지 꼼꼼히 채운 정장 차림으로 독서를 퍼붓던 그녀가 밤엔 왜 이런 비밀스러운 곳에서 접대부가 되어 제 품에 안겨 있는 걸까요? 이 기막힌 이중생활의 전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한진우, 40 초반의 평범한 투자 상담사입니다. 남들은 여의도 빌딩 숲에서 수억 원을 굴리는 멋진 커리어맨으로 보겠지만 제 실상은 매일 아침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출근하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 사직서 위에 매일같이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사람이 바로 최서윤 본부장이죠. 우리 회사에서 최 본부장은 별명이 없습니다. 최 본부장 그 이름 석자가 이미 공포 그 자체니까요. 그녀는 30 중반의 본부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그 성공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부하 직원의 눈물과 한숨이 깔려 있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말투. 그녀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지나갈 때면 사무실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습니다. 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시간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업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본부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나 눈치를 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딸기 같은 후배들 사이에서 정수리부터 열이 올라오는 수치심을 견뎌야 하는 곳, 그곳이 제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고 그녀는 마치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게 취미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저는 회사에서 중간은 하는 편입니다. 거래처 관리도 성실하게 하고 야근도 남들보다 많이 하죠. 그런데도 최 본부장 눈에는 늘 뭔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나이에 일만 하고 여자는 안 만나냐고요? 그런 건 정말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30 중반쯤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크게 싸운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 다음부터는 소개팅이니 뭐니 그런 자리도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방에 TV만 켜놓고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 때우고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사랑 같은 건 없구나.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한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마음은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부장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 가끔은 제 자신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40살에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는 남자. 눈치만 보며 하루를 버티고 집에 가서는 말 한마디 섞을 사람도 없는 남자. 그게 바로 저 투자 상담사 한진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하던 그녀의 그 차가운 성벽 너머에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처절하고도 뜨거운 밤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날 아침의 지독한 모욕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거래처 제안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올려뒀건만 아침 회의실에 들어선 채 본부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제안서 파일을 노트북 화면에 띄우더니 펜으로 모니터를 툭툭 치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싸늘한 정적 속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무색하게 회의실 안은 마치 거대한 냉동고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최서윤 본부장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진우 대리.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갈게 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펜으로 모니터를 툭툭 치기 시작했죠.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 8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익률 기대치 말이에요. 4.52%라고 적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분기 데이터? 서윤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식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회의실에 앉아있는 전 직원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후배들, 동기들, 심지어 타부서 사람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입술이 잔인하게 열렸습니다. 다들 주목하세요. 우리 한진우 대리님이 작성한 이 찬란한 보고서 좀 보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 이거 4.52가 아니라 4.51이 맞아요. 고작 0.01% 차이라고 생각하겠죠? 한 대리님은 지금 그 0.01%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보고 이 숫자를 적은 겁니까? 순식간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수리에서부터 열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사실 그건 반올림 과정에서 생긴 아주 미세한 오차였고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상식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리 나이가 40이면 이제 이런 기본은 눈 감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매일 야근한다고 생색은 다 내면서 결과물이 이 모양이면 이건 무능한 게 아니라 태만한 겁니다. 회사 돈 축내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식충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식충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등뼈를 타고 내려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밑에 후배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바닥이 꺼져서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수정? 한 대리가 수정한 걸 내가 또 검토해야 합니까? 내 시간이 한 대리 오답 노치 체크해 주라고 있는 시간인 줄 알아요? 이 정도 지능이면 투자 상담사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단지나 돌리는 게 본인한테도 회사한테도 이득일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류 뭉치를 제 가슴팍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종이들을 보며 저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가지 말고 거기 서서 다 주워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저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의 구두굽이 제 손가락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이를 줍느라 그녀의 발치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책상을 짚고 있는 손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고 고운 손등 위 엄지와 검이 만나는 지점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그 독특한 흉터. 마치 작고 검은 나비가 앉아 있는 듯한 그 흉터가 유독 그날따라 제 시야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독설은 계속해서 제 정수리 위로 쏟아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기묘한 흉터의 잔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 같은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펜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기분, 당장이라도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저를 형처럼 따르던 동기 민철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야, 진우야. 오늘 진짜 너무하더라. 제 마녀 그 여자 진짜 사람 아니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내가 기가 막힌데 알거든. 너 거기 가면 스트레스 확 풀릴 거다. 민철이의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철이의 입에서 나올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제가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며 쳐다봤던 그 흉터와 연결될 줄은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썩은 동태눈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본부장에게 받은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귓가에 윙윙 맴돌아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40 넘은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던 그 비참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민철이었죠. 야, 한진우. 너 얼굴 보니까 또 쟤 마녀한테 털렸냐? 임마, 죽상 쓰지 말고 빨리 나와. 내가 기가 막힌 곳 알아냈으니까. 평소라면 피곤하다며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아 민철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강북 변두리의 어느 허름한 선술집이었죠.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민철이 녀석이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진우야. 너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릴 데가 있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강북 저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를 하나 갔거든. 근데 거기 진짜 전설적인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저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임마, 이 나이에 무슨 여자 타령이야. 그냥 술이나 마셔. 아니, 들어봐. 여기가 좀 묘해. 이름도 간판도 제대로 없는 곳인데 예약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서윤이라는 예명을 쓰는 여자가 있거든. 나이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와. 분위기가 진짜 압권이야. 낮에는 엄청난 엘리트인데 밤에만 취미로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서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요. 우리 본부장 이름도 서윤이지만 설마 그 어른 마녀가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쓴 소주를 삼키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본부장 같은 애들이 밤에 술을 따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진짜라니까?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그 여자 손등에 말이야. 아주 독특한 흉터가 하나 있어. 검은 나비가 앉은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인데 그게 묘하게 사람 눈길을 끌거든.
한 번 보면 절대 못 잊을 그런 흉터 말이야.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본부장의 발치에서 서류를 주울 때 제 눈앞에 선명하게 박혔던 그 손등의 흉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자리 잡았던 그 기묘한 검은 나비 모양의 자국. 민철이의 묘사는 제가 본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흉터? 그 흉터가 정확히 어떤 모양인데? 제 다급한 목소리에 민철이가 의아한 듯 쳐다보더니 손으로 모양을 그려 보였습니다. 있잖아. 약간 타원형인데 끝이 갈라진. 딱 나비 날개 같은 모양이야. 그 여자가 술을 따라줄 때 그 흉터가 딱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다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특이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둘이나 있을까요? 그것도 이름까지 똑같은 서윤이라는 여자가. 민철이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야, 그 여자 보려고 강남 회장님들도 줄을 선다더라. 낮에는 아주 차갑고 고고한 척하는 전문직이라는데 밤의 술자리에서는 오빠, 오빠 하면서 얼마나 녹여내는지. 너도 한번 가볼래? 내가 거기 사장이랑 좀 아는데.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제 본부장인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밤마다 강북 구석에서 남자들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이건 저에게 찾아온 인생 최고의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던 그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 그녀라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니까요. 민철아, 거기 주소. 주소 좀 찍어봐. 오, 한진우? 웬일이냐? 너도 드디어 관심이 생겨? 민철이가 낄낄거리며 휴대폰으로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강북 변두리, 이름조차 생소한 어느 골목길 끝자락. 저는 그 주소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남은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죠. 만약 그 여자가 진짜 최서윤 본부장이라면 그동안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수모를 되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정복감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술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뜨거움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기다려요, 본부장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나비의 정체가 뭔지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갈 테니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민철이가 말해준 그 비밀스러운 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위험한 확인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소주병을 기울이며 묘사한 그 손등의 흉터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기묘한 모양. 그건 흔하디흔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부장실 바닥에서 수치심에 젖어 서류를 줍던 제 눈앞에서 파르르 떨리던 그 흉터와 너무나도 지나치게 똑같았거든요. 야, 한진우. 너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철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죠. 제 머릿속은 이미 낮에 사무실과 민철이가 말한 강북의 발을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낮마다 서류 뭉치를 제 가슴팍에 내던지며 지능이 부족하냐고 쏘아붙이던
그 서슬 퍼런 최서윤 본부장. 그녀가 서류를 넘길 때마다 혹은 볼펜을 까딱거릴 때마다 제 시선 끝에 걸렸던 그 불길한 나비 모양의 흔적. 그게 어떻게 강북 변두리의 은밀한 술집에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접대부의 손등 위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최서윤이, 그 어른 마녀가. 머리로는 부정하려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은 이미 거대한 불길이 되어 제 온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말한 서윤이라는 이름, 우리 나이대와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결정적인 그 흉터까지. 이 모든 우연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녀라면? 매일같이 부하 직원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고고한 척하던 그 여자가 밤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이름 모를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고 있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났던 한 남자가 쥐게 된 단 한 번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민철아, 그 흉터.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말해봐.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엄지랑 검지 사이 있잖아. 합곡혈 근처. 거기 딱 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집착해? 아는 사람이라도 돼? 민철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제 의구심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위치까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결제판을 올릴 때마다 본부장의 독설보다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운명의 장난 같았죠. 심장이 요동치다 못해 이제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환희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제 안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낮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군림하며 제 인격을 짓밟던 그녀가 밤에는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비밀. 그 비밀의 열쇠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님, 당신이었어? 정말 당신이었단 말이야?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머릿속이 번쩍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무능하고 당하기만 하던 한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치부를 공유하게 된 유일한 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민철이가 보내준 주소를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북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 숨겨진 그 장소. 그곳에 가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모순의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않고서는 오늘 밤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죠. 민철아, 나 먼저 간다.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저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그 비밀스러운 바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그녀라면 제가 한진우라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모든 판은 깨질 테니까요. 철저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른 마녀의 눈을 속이고 그 나비 흉터의 주인을 마주할 수 있을까?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위험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 여자일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에선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최서윤 본부장이라면 제가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갔다간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그 어른 마녀의 눈썰미는 보통이 아니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완벽한 연극을 하기로요. 먼저 10년 넘게 써오던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익숙지 않은 렌즈를 눈에 끼워 넣느라 한참을 고생했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결벽증처럼 밀어버리던 수염을 며칠간 지저분하게 길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매일 아침째 본부장 앞에서 굽실거리던 그 무능한 한진우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굴러먹다 온 조금 거칠고 사연 있어 보이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여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헐렁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걸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 해보는 변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게 겉으로 보일까봐 겁이 날 정도였죠. 좋아, 이 정도면. 적어도 조명 어두운 술집에선 못 알아볼 거야. 드디어 민철이가 알려준 강북 변두리의 그 비밀스러운 바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건물 지하. 입구에서부터 묘한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낮에 겪은 그 수모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게 안은 예상보다 훨씬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술집과는 전혀 다른 은밀하고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죠. 카운터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예약은요?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고 가래 끓는 듯한 쉰 소리를 냈습니다. 민철이 소개로 왔습니다. 서윤이라는 분이 유명하다고 해서요. 사내의 눈빛이 잠시 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윤이. 마침 지금 비어있네요. 구석진 룸으로 가 계세요. 금방 들여보내겠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복도 끝자락 가장 구석진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마치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좁은 방 안에는 붉고 낮은 조명이 깔려 있었고 낡은 소파에선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룸 안에 가득 차서 혹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제 인생에서 이토록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제발 진짜 최서윤이어라. 아니, 제발 아니어라.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제 안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그녀라면 제가 가질 정복감과 그 뒤에 감당해야 할 위험,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제가 느낄 허탈함까지.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아니, 어쩌면 50분처럼 느껴진 짧은 시간 뒤에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그 소리. 낮마다 복도에서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던 바로 그 구두 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습니다. 소리가 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뱃속에 공기를 가둔 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딸깍.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풍겨오는 진한 장미 향기. 회사에서 본부장이 지나갈 때마다 풍기던 그 은은한 꽃향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골적이고 유혹적인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나직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룸 안의 붉은 조명 아래 문을 닫고 제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어깨가 훤히 드러난 드레스를 입은 여자.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딸깍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좁고 밀폐된 룸 안으로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이내 진동하는 진한 향수 냄새가 제 폐부를 찔렀죠. 저는 모자챙 아래로 숨을 죽인 채 들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제발 그녀이길 바라는 비뚤어진 욕망이 제 안에서 미친 듯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그녀가 붉은 조명 아래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짙은 화장 때문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꼬리를 길게 뺀 아이라인과 도발적인 붉은 입술, 그리고 평소의 정갈한 수트 대신 가슴골이 깊게 파인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은 여자. 하지만 그 이목구비, 특유의 오만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문고리를 놓으며 살짝 보인 그 손등의 검은 나비 흉터. 그녀는 확실했습니다. 낮에 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전 직원 앞에서 제 인격을 무참히 짓밟던 우리 회사의 어른마년 최서윤 본부장이 틀림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며 전신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깨끗한 척 완벽주의를 내세우며 부하 직원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가 밤이 되면 이런 변두리의 은밀한 방에서 이름 모를 사내들의 술잔을 채워주는 접대부였다니요. 이 압도적인 괴리감 앞에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였어. 진짜 최서윤이었어.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긴 평소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굽실거리던 무능한 한진우 대리가 수염을 거뭇하게 기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이런 곳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겠죠.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생근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미소조차 소름 끼쳤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홀리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가짜 미소였으니까요.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높은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최서윤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최서윤은 기괴할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평소 정장 바지 속에 숨겨져 있던 매끈한 다리가 드레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났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향기는 좁은 방 안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오늘 처음 오셨다면서요? 되게 긴장하신 것 같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에 그 칼날 같던 어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콧소리가 섞인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 목소리로 낮에는 저에게 지능이 부족하냐고 쏘아붙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렌즈 때문에 뻑뻑해진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승리감이 뒤섞여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밤이면 이런 곳에서 오빠 소리를 하며 몸을 비비는 주제에 낮에는 그렇게 고고한 척 우리를 짓밟았던 거야?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살같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붉은 조명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에
어린 가짜 웃음 때문인지 이 상황 전체가 지독한 환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팔뚝에 닿는 그녀의 서늘한 살결과 코끝을 맴도는 그녀의 숨결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제 지갑을 열기 위해 평생 연마에 온 유혹의 기술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 가죽을 꽉 움켜쥐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기막힌 연극의 관객이자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저는 그녀가 다음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 위의 검은 나비 흉터가 제 눈앞에서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치라 행운남이라 불린 사내의 전율. 룸 안의 붉은 조명은 모든 사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제 허벅지에 와 닿는 그 서늘하고도 부드러운 감촉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 아니, 지금 제 옆에서 나른한 눈빛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는 낮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누구의 다리를 쓸어내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죠. 오늘 오빠가 내 행운남인가 보네. 우리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놀아봐요. 그녀의 입술이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낮에는 그 입술로 독사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밤이 되니 이렇게 달콤하고 끈적한 유혹의 말을 내뱉다니요. 오빠라는 단어가 그녀의 혀끝에서 굴러나올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짜릿한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짓이라는 듯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이 제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얇은 청바지 천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려 들었죠. 저는 모자챙을 더 깊게 눌러쓰고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 정체가 들통나면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하며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행운남이라. 그런 소리 자주 하나 봐? 제 쉰 목소리에 서윤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조차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비웃던 그 서늘한 소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은근슬쩍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에이, 아무한테나 그러나. 오늘 오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뭔가 사연 있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강해 보여서 내 스타일이거든.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지갑을 열기 위해 혹은 이 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짜 연기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낮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고고한 상사가 밤에는 제 품에 안겨 애교를 떨며 유혹하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정복감. 그것은 마약처럼 제 뇌를 자극했습니다. 서윤의 손등에 새겨진 그 검은 나비 흉터가 제 무릎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술잔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몸을 숙일 때마다 깊게 파인 드레스 사이로 아찔한 곡선이 드러났고 룸 안에 가득 찬 진한 향수 냄새는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양주병을 따서 제 잔을 채우더니 본인의 잔을 들고 제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자, 우리 행운남 오빠. 통성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한 잔 마셔요. 오늘 밤은 길잖아요. 그녀는 잔을 비우고는 붉은 혀끝으로 제 입술을 살짝 축였습니다.
그 도발적인 몸짓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단추 하나 어긋나는 꼴을 못 보던 결벽증 환자가 어떻게 이런 천박하고도 치명적인 기술을 익혔을까요? 저는 그녀가 건네는 독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제 안에 뒤틀린 욕망을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제 반응이 만족스러운지 이번엔 제 와이셔츠 깃을 만지작거리며 얼굴을 더 가까이 밀착했습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 평소라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을 거리였지만 지금 저는 그 거리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귓볼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사실 오늘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오빠 보니까 다 풀리는 것 같아. 오빠가 오늘 나 위로 좀 해줄래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니. 그건 분명 아침에 저를 전 직원 앞에서 망신 주며 히스테리를 부렸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인격을 짓밟은 것이 그녀에게는 그저 짜증나는 일 정도였다는 사실에 다시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이 연극을 더 즐겨야 할 때니까요. 저는 슬며시 팔을 뻗어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제품으로 파고들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이 여자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그 차가운 안경을 쓰고 저를 벌레 보듯 하겠지? 그 생각을 하니 실소와 함께 묘한 흥분감이 차올랐습니다. 위로라. 어떻게 해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까? 제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외로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지금은 다 잊게 해줘요. 내가 누군지 오빠가 누군지 그런 거 다 상관없게. 그녀의 도발적인 요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가면을 언제쯤 벗겨야 가장 처절하고도 짜릿한 파멸을 선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제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뱉는 이 여자가 정말 그 최서윤 본부장이 맞나 싶어 저는 몇 번이고 그녀의 손등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서 기묘하게 일렁이는 나비 흉터.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실체였습니다. 낮에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서슬퍼런 칼날 같던 여자가 밤이 되니 제 손길 하나에 몸을 떨며 응석을 부리는 이 지독한 현실 앞에서 저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발걸음이었지만 제 안의 감정은 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짓밟던 상사를 발 아래 둔 것 같은 정복감은 마약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켰죠. 하지만 그 쾌감의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소름과 혼란이 공존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무엇이 당신을 이 차가운 사무실과 이 끈적한 룸 사이로 내몬 거지? 저는 그날 이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매일 밤 그곳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독설에 시달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무능한 대리였지만 퇴근 후 변장을 마친 저는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행운남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액의 지명료를 지불하며 매일 밤 그녀를 독점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유의가 주는 짜릿함에 비하면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룸 안에서 서유는 갈수록 저에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술 기운을 빌려 가끔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오빠, 사람들은 참 웃기지? 겉으로는 다들 깨끗한 척, 고귀한 척 하면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 나도 그래. 나도 내가 가끔 징그러워. 그녀가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을 때 저는 그녀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 냉혈한 얼음마녀. 세상을 향해 세워둔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그녀는 사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저를 더 깊이 빠뜨리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연기일까요? 저는 그녀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치부를 잡고 협박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지독한 탐구욕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강남의 고액 연봉자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굳이 이 멀고도 지저분한 강북 변두리까지 내려와 접대부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이 지옥 같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사소한 서류 하나하나를 관찰했고 밤에는 그녀가 내뱉는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더 정교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몸을 움츠리면서도 술잔을 들면 다시 눈빛이 변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묘한 동질감마저 느꼈습니다. 저 역시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넌 왜 이 일을 해?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생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여기선 질문 안 하는 게 규칙인 거 몰라? 그냥 오늘 밤을 즐겨. 내일이 오면 우린 다시 남남이잖아.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 할수록 제 갈증은 더 커져만 갔죠. 저는 그녀의 가방, 그녀의 휴대폰,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남겨진 흔적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을 멈출 수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이 어두운 밤을 잇는 잔인한 고리. 그 실체를 마주한 순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녀의 핸드백 틈새로 낡은 수첩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부주의였지만 연일 계속되는 제 지명과 독한 술기운이 그녀의 빈틈없는 방어벽을 허물어뜨린 모양이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긴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본부장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적힌 것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의 투자 수익률이나 실적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수천만 원 단위의 요양병원비, 그리고 그 밑에 더 잔인하게 적힌 사채, 이자 상환 내역들. 이게 다 뭐야?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내용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그토록 독하게 일에 매달리고 밤마다 이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로 강남의 한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윤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치고 해외로 도망친 남동생이 남기고 간 수억 원대의 사채 빚이 그녀의 목을 죄고 있었죠. 그녀가 낮에 저를 비롯한 부하 직원들에게 그토록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던 건 어쩌면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질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완벽주의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기인한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한대리님은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해요?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그녀가 제게 던졌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줄이자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이었던 겁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받는 고액 연봉조차 그 거대한 빚의 구렁텅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녀는 밤마다 자존감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 어두운 룸에서 서윤이라는 이름의 접대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수첩 뒷장에는 누군가로부터 온 협박 문자들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늦으면 요양원 찾아간다. 내가 잘 나가는 본부장인 거 세상이 알면 어떨까? 그 같은 저급하고 잔인한 문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완벽한 가면을 쓰고 매일 밤 그 가면을 지식이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수첩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잔을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서윤은 조금 전보다 더 파리해진 안색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급한 연락이 와서.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제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피부에 닿는 그녀의 살결은 아까처럼 탐욕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얼음장 같아서 가슴이 아릿해졌죠. 제 허벅지 위에 올려진 그녀의 손, 그 나비 흉터가 유독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복감, 승리감, 그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괴한 동질감과 연민이었습니다. 40살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죽어가는 나무처럼 살던 저나 화려한 성체 안에서 빚더미를 짊어진 채 영혼을 팔고 있는 그녀나 결국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던져진 가련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제 손으로 덮었습니다. 서윤은 조금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안도한 듯 제 어깨에 깊이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이중생활에서 그녀를 꺼내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서윤아, 힘들면 좀 쉬어도 돼. 제 나지막한 위로에 서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진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진실된 의문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룸 밖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룸 안의 붉은 조명이 그녀의 파리한 안색을 기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품에 기댄 서윤의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가졌던 서슬 퍼런 적개심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마다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제 인격을 짓밟던 그 독한 눈빛,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그 서늘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둘러친 처절한 가시, 울타리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자기가 먼저 짓밟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독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남들을 내려다보는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자신을 떨어뜨리려는 세상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있는 가련한 생존자에 가까웠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망치고 떠난 남동생의 빚더미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죽으림을 다해 어른 마녀의 가면을 썼을 겁니다. 낮에는 완벽한 본부장이 되어야만 그 고액 연봉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밤에는 이 은밀한 방에서 자존심을 깎아먹으며 돈을 벌어야만 숨을 쉴 수 있었던 여자. 그녀가 저를 향해 퍼부었던 그 모진 독설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라는 말은 저에게 하는 소리인 동시에 나약해지려는 자신에게 던지는 비명이었을 겁니다. 제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상사의 치부를 잡았다는 승리감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40살 넘게 외롭게 버텨온 한 남자로서 역시나 외롭게 세상을 버텨내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지독한 연민과 동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잔인한 도시라는 정글 속에서 상처 입고 헐떡이는 같은 종족이었던 셈입니다. 오빠 왜 그렇게 나를 빤히 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서윤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맞췄습니다. 짙은 인조 속눈썹 아래로 비치는 그녀의 진짜 눈동자는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나비 흉터가 제 손바닥 안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흉터가 생기던 날 그녀는 또 얼마나 혼자 울었을까요? 그냥 당신이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흘러나갔습니다. 서윤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힘들긴. 나 강남 본부장이야.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남들 부러움 한 몸에 받는데 뭐가 힘들어? 오빠도 참 싱거운 소리를 하네. 그녀는 다시 방어벽을 쳤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성벽 안쪽을 봐버렸습니다. 그 화려한 성벽 안은 이미 불타버린 폐허라는 것을요. 그녀는 술병을 들어 제 잔에 넘칠 듯 술을 따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는 듯 거칠게 술잔을 내려놓았죠. 자, 마셔요. 이런 데 와서 무슨 청승이야. 오늘 밤은 그냥 취하는 게 답이지. 그녀는 독주를 한 번에 들이키고는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를 여기서 꺼내주고 싶다는 생각, 이 지긋지긋한 이중생활의 사슬을 끊어주고 싶다는 무모한 욕망이 제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 역시 매달 카드값과 월세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들려온 것은 최서윤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투명한 액체가 카페트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그 현실이 이름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저를 짓밟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그녀를 지켜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룸의 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며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사무실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늘했습니다. 한진우 대리, 지금 이게 보고서라고 들고 온 거야? 최서윤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 제품에서 떨던 그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을 내뱉었습니다. 후배들의 안쓰러운 시선이 뒤통수에 박혔지만 제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실소가 스쳤습니다. 지금 저를 몰아세우는 저 서슬 퍼런 도끼가 사실은 무너져가는 삶을 지탱하려는 처절한 비명이라는 걸 이 사무실에서 오직 저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해방감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욕설을 기꺼이 받아내는 샌드백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무능해 보이고 더 많이 깨질수록 그녀가 짊어진 그 무거운 가면의 무게가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강북의 그 어두운 골목에 조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관계는 마법처럼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뭇한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벗은 채 그녀의 유일한 단골 오빠가 되어 룸 안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윤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낮에 부하 직원들을 호령하던 그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가냘픈 여자 한 명만이 제 옆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채워주는 술잔을 받아들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둘씩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또 소리 질렀어. 사실 그러기 싫었는데 안 그러면 내가 잡아먹힐 것 같아서. 나 진짜 나쁜 년이지? 그녀가 제 가슴팍에 머리를 묻으며 나직하게 읊조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거친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비 모양의 흉터 위로 제 지문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지갑을 열게 해야 할 영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아픈 밑바닥을 보여줘도 괜찮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죠. 서윤아, 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는 거야. 남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뿐이야. 제 진심 어린 위로에 서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낮에는 남을 울리던 여자가 밤에는 제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이 기막힌 이중주 속에서 저 또한 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40살이 넘도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본 적 없던 저에게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더 자주, 더 오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기꺼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 룸 앞을 지켰고 그녀가 요양병원비 때문에 머리를 싸맬 때면 제 비상금까지 털어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한진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존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 지옥 같은 생활,
정말 끝이 나긴 할까? 술 기운에 취해 제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이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낮에는 적군으로, 밤에는 연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동지로 살아가는 이 기묘한 생활.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파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의 남동생이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녀의 화려한 본캐, 최서윤 본부장의 숨통을 직접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 점점 더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위태로운 이중주가 깊어갈수록 회사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이면 여전히 무능한 샌드백이 되어 그녀의 독설을 묵묵히 받아냈지만 그녀의 눈동자 너머에 서린 피로와 공포를 읽어내는 것만은 멈출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살벌한 정글 같은 회사에는 제 본부장의 빈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케팅부의 박상무는 유독 서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30 중반에 본부장 자리를 꿰찬 그녀가 자신의 승진 가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평소에도 그녀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최근 서윤이 퇴근 후 강북 방향으로 자주 사라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대리, 요즘 본부장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저녁마다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지 원. 커피 머신 앞에서 박상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글쎄요. 워낙 워커홀릭이시라 비즈니스 미팅이 많으시겠죠 라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이미 사람을 붙여 서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열한 추적의 끝은 결국 강북 변두리의 그 비밀스러운 바에 닿고 말았죠. 간판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회사의 고결한 어른 마녀가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 박상무에게 그것은 그녀를 단숨에 파멸시키고 그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최고의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변장을 하고 바에룸에서 서윤을 기다리던 제 눈에 룸 문틈 사이로 번쩍이는 미세한 빛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의 반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 카메라 렌즈가 내뿜는 불길한 광채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은밀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지? 사채업자들인가?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갈 때쯤 서윤이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앉아 긴장을 풀려는 찰나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척하며 귓가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서윤아, 지금 누가 밖에서 사진 찍고 있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품으로 더 깊이 들어와. 서윤의 몸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프로였습니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안색을 화장 뒤로 숨긴 채 오히려 더 매혹적으로 웃으며 제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등을 짚은 그녀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죠. 박상무의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 끝낼 작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내일 아침 전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사내 게시판과 그룹사 전체 메일에
이 사진들을 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얼굴, 최 본부장의 추악한 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만약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서윤은 끝장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남동생의 빚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처절하게 지켜온 삶의 모든 명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품에 얼굴을 묻은 채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여기까지가 내 한계였나 봐. 그녀의 눈물이 제 셔츠 적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상사였지만 지금 제품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여자를 절대로 이대로 두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나비 흉터가 있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당신 인생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안 둬. 저는 룸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카메라의 주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고용한 그 그림자를 잡아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 서윤의 세계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시계침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서윤의 운명을 건 저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강북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불길한 광채를 확인한 순간 제 뇌리는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번뜩였습니다. 박상무 그 비열한 인간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싶었죠. 저는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최대한 침착하게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지나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괴한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강북 변두리의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가물거리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저 카메라를 놓치면 내일 아침 최서윤이라는 여자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병원비도 가시 돋친 말들로 간신히 세워둔 자존심도 전부 진흙탕 속에 처박히겠죠. 거기서 당장 멈춰. 제 외침에도 괴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길목에서 놈을 붙잡았을 때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가 고용한 건 단순한 파파라치가 아니라 돈이면 뭐든 하는 뒷골목의 해결사들이었죠.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가시지? 이거 돈 냄새가 좀 세게 나는 물건이라서 말이야. 험악하게 생긴 사내 셋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살 평생을 남의 눈치나 보며 샌드백처럼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울던 그 여자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카메라 내놔.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든가.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몽둥이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악착같이 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얼굴로 주먹이 날아오고 구둣발이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오직 놈의 손에 들린 카메라 가방만을 향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보통 독한 놈이 아니네. 적당히 하고 꺼져.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옆구리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시야는 붉은 핏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괴한의 팔을 낚아채 손목을 꺾었습니다. 놈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떨어뜨린 찰나 저는 제 몸을 던져 그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잡았다.
이 자식들아. 메모리 카드를 꺼내 제 옷 안쪽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까지가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뒤통수에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고 저는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누가 쓰러졌어요. 라는 다급한 외침이 아스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제 손은 가슴팍에 품은 메모리 카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 회사에서의 위치?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평소처럼 그 도도한 구두 소리를 내며 출근할 수만 있다면 이깟 몸뚱이 하나 부서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에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운남으로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이것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졌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제 눈을 찔렀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온몸은 누군가에게 난도질 당한 듯 고통스러웠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려 했지만 찢어진 상처 때문에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죠. 그때 제 침대 곁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짙은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서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나비 흉터가 제 손등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공포도 유혹도 아닌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경악과 슬픔이 서려 있었죠. 오빠, 아니, 한진우 대리님, 당신 왜 그랬어?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은 거대한 기계에 짓눌린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알던 본부장의 모습도 바에서 웃음을 팔던 접대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얼룩져 엉망이 되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 속에서 나온 주민등록증과 사원증이 쥐어져 있었죠. 한진우 대리님?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제 이름 석자는 그 어떤 채찍질보다 아프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쥔 듯 제 사원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품에 안겨 온갖 추한 속내를 털어놓고 오빠라고 부르며 매달렸던 남자가 사실은 낮마다 자신이 지능에 문제가 있냐며 짓밟았던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세계는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밤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어? 서윤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우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른 마녀도 전설적인 접대부도 아닌 그저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부하 직원 앞에서 발가벗겨졌다는 그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질 것 같은 통증을 참으며 침대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역류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손등, 그 지독한 낙인 같았던 검은 나비 흉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비웃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나한테 했던 그 모진 말들 다 되돌려주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건 괴물이 아니라 저처럼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 흉터 위에 제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이 흉터가 본부장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숫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서윤 씨, 이제 그만 독해져도 됩니다. 남들을 짓밟지 않아도, 얼음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윤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심이 아닌 평생 처음 받아보는 누군가의 온전한 이해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말고 그냥 서윤 씨로 살게 해줄게요.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사진들도 박상무의 음모도 다 제가 안고 갈 테니까.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놔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제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그 차가운 성벽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요.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병실 문 밖에서 저희를 감시하는 듯한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박상무의 음모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한 사채업자들의 압박 또한 여전히 저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손을 꽉 잡은 서윤의 온기 덕분에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낮에는 저를 짓밟던 상사와 무능한 대리로, 밤에는 접대부와 손님으로 마주하던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병원 문을 나서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서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녀의 그 민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박상무의 비열한 음모를 뿌리 뽑았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메모리 카드에는 박상무가 사람을 고용해 불법 촬영을 지시한 정황과 가동한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온 결정적인 단서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하 직원을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박상무는 비참하게 몰락했고 서윤은 당당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대리님, 아니 진우 씨, 나 이제 본부장 아니에요. 빚더미만 남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회사를 나오던 날 서윤이 짐 가방을 든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있는 그 나비 흉터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윤 씨, 나도 이제 대리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백수인데 같이 시작하면 되죠. 당신이 짊어진 그 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벌했던 강남의 빌딩 숲과 강북 변두리의 은밀한 발을 모두 떠났습니다. 서유는 어머니를 조금 더 공기 좋은 외곽의 요양시설로 모셨고, 저는 그녀의 남동생이 남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 동료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가장 깊은 치부까지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인이 된 것입니다. 가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화려한 빌딩 숲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며 가면 속에 숨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얼굴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서유는 이제 아침마다 독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저는 그녀의 눈치를 보는 대신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비로소 서로라는 안식처를 찾아낸 셈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와 가장 닮은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지옥 같던 삶이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저의 모든 진실을 알고도 저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최서윤이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얼음 마녀와 무능한 대리의 기막힌 이중생활, 그리고 그 끝에 피어난 진실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기막힌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밤 되세요.